이 미디어가 활성화된 곳에 온갖 곳에 그 마녀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면서 어느 교파가 가톨릭 혹은 프로테스탄트 둘 중에 어디가 더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녀를 잘 색출하느냐. 통제받지 않는 권력, 지역 권력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은 마녀 사냥이 일어났고, 더 기본적으로는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을 가해해도 되돌아올 대가가 적은 사람,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만만한 사람을, 예, 자신의 도덕적 열등감에 대한 생각도 아마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고, 30년 전에 대한민국하고 지금 대한민국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예요.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인터넷 문화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특히 SNS나 이런 데에서 마녀 사냥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정치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 날아가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마녀 사냥, 요걸 또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마녀 사냥을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좀 듣다가 너무 흥미로워서 오늘 여기서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기독교 교양학 교수님이시죠? 김학철 교수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학철 교수님. 아마 우리 최은경 기자님이 또 제가요? 수업을 좀 들으셨을까요, 혹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기회를 놓쳤네요. 아쉽습니다. 네. 책풀 수업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아니죠. 네. 그 네. 종교를 연구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종교. 종교를 연구하시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종교 관련된 진짜 흥미로운 또 생각할 만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마녀 사냥이 우리 흔히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녀 사냥이 언제 많이 있었죠? 의문 하나만 해소하고 중세 가면 시대. 안 돼요? 해수? 네. 뭐죠? 댓글에서 물어봐가지고 이분이 그 이호선 선생님 남편 맞냐고. 예, 그거는 뭐 팩트로 제가 체크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렇게 홀리해지실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럼 두 분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갈등을 해결요? 네. 요즘에 갈등. 이호선 교수님이 돈을 많이 벌어오시니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뭐 말다툼 같은 것은 가끔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아요. 우리 저 관계. 네. 네. 진짜 홀리하다. 이거 진짜 저는 이제 좀 긴 시간을 같이 인터뷰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아. 예. 종교에 대해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네. 이것저것 이렇게 여쭤볼 때 어쩌면 조금 무례할 수 있는 질문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주 진정성 있게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제가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네. 마녀 사냥에 좀 집중해서 네네. 일단 마녀 사냥은 우리 신 기자님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마녀 사냥 옛날 네. 뭐 중세 시대 때. 그쵸, 중세 시대 때 어떤 네. 사람들이 이게 타겟이었을까? 그냥 뭐 이렇게 뭐 마을에 만만한 역병 사람. 돌고 막 이러면 이제 예쁘게 생긴 여자, 저 마녀다 저거. 이러면서 예쁘게 생긴 여자. 근데 우리가 마녀 사냥에 제물로 바치고. 그렇죠. 네. 잘못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네, 너 일단 때문에 이 역병이 돌았다. 네가 죽어야 해결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희생양. 네. 뭐 하여튼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런 뭐 책임 전가가 아니라 자꾸 막 반기를 들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해. 그럼 너는 악귀가 씌여가지고 이 사회 체제에 자꾸 그러니까 이제 불순분자 취급을 당하면서 아예 마녀로 몰아가서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케이스. 네. 네. 하여튼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죠. 네. 근데 마녀 사냥에 관한 정말 충격적인 사실 아, 다 틀렸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요? 네. 일단 시대부터도 안 맞습니다. 네, 우리 중세가 아니에요? 설명 좀 해주실까요? 중세 대부분의 이제 서양 사학자들은 네. 중세를 서로마 제국의 멸망 476년이거든요. 네. 서기. 그다음에 동로마 제국의 멸망이 1453년이에요. 대략 표준적인 그냥 중세정이에요. 그러니까 5세기에서 15세기죠. 천년간. 네. 근데 중세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일어난 첫 번째 사례가 1428년이에요. 1428. 네, 그러니까 중세 시대 중세의 말기예요. 중세가 끝나는 시점을 이렇게 그냥 단순 계산하면 25년 차이. 그러니까 중세 끝나기 25전에 전에 네. 맨 처음에 시작됐고 네. 가장 활발하게 이른바 마녀 사냥, 이른바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마녀 사냥은 1560년부터 1630년간
제일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데카르트, 그다음에 갈릴레오 망원경 보고 종교 개혁 이후에 근대 사회 들어서 근대 사회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인간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바뀐 그 시점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 맹신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제가 뭐 종교에 면죄부를 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 당연히 종교적 정당성이 들어가죠. 그러나 보다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후 위기 때문에 소빙학이었어요. 소빙하기. 네. 그다음에 1560년에서 1660년 사이가 제일 그 기온이 낮았던 때예요. 네. 그래서 1도 이하, 예. 어떨 때는 1도보다 더 낮을 때 평균 기온이 그렇게 되면 농작물이 잘 자라지도 않고 그렇죠. 가축들 막 죽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제적 위기도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막 생겼어요. 뭐 신대륙이라고 하는 정복지에서 은 같은 게 유입되면서 빵값 막 뛰고 이런 경제적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또 이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캐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 그 사이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때 신자 확보 경쟁도 일어났어요. 요게 아주 핵심. 신자 확보. 네, 그러니까 구교와 신교 신교 사이에 사이에 예. 전쟁이 일어난 곳에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독일어권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어권에서 많이 일어났으니까 독일어권에서 훨씬 많은 이른바 마녀 사냥이 발생했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위기가 처했는데 네. 어느 교파가 가톨릭 혹은 프로테스탄트 둘 중에 어디가 더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녀를 잘 색출하느냐 이런 경쟁도 일어난 거죠. 마녀를 더 잘 잡아내는. 잘 잡아내고 잘 색출하고. 약간 교수님 오늘 조금 긴장하셨을까요? 아니 목소리가 제가 천식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오늘따라 약간 목이 잠겨요. 네, 평소보다 조금 그 숨소리나 이런 것들이 예, 좀 조금 잠겨가지고. 다른 네. 것 같아서 혹시 뭐 두 분이 저랑 할 때는 하나도 긴장 안 하시면서 혹시 이 기자님들 계셔갖고 혹시 제가 그건 오늘 아니구나. 조금 천식이 심해가지고 목이 약간 잠겨서 좀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통제받지 않는 권력, 중앙 권력이 센 곳 이런 데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통제받지 않는 권력, 지역 권력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은 그 마녀 사냥이 일어났고 더군다나 이제 인쇄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잖아요. 네. 구텐베르크의 네. 인쇄술, 미디어죠. 이 미디어가 활성화된 곳에 온갖 곳에 그 마녀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마녀라고 했지만 우리는 마녀 하면 여자를 가리킨다고 주로 네. 생각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언급한 사건 1428년 죄송합니다. 스위스 발레에서 네. 일어난 그 사건에 단 한 명만 여성이었고 대다수가 남성입니다. 근데 그럼 왜 마녀 사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네. 평균으로 따져보면 한 75%는 여성인데 아이슬란드 그다음에 저 위쪽에 그러니까 북유럽 쪽에는 남성들이 훨씬 많이 위치로 몰려서 그러니까 힘을 낼 거예요. 마술 쓰는 마법사라고 할 수 있겠죠. 마법사, 마술사, 뭐라 마녀. 그러면서 마녀로 모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아니면 네, 그 누가- 구조를 누가 근데 마녀가 되는? 기본적으로는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계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이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예. 어떤 경제적 압박에 처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외지인이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장애인도 굉장히 쉽게 표적이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사람을 가해해도 되돌아올 대가가 적은 사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사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굳이 보호해줄 주변 사람들이 없는 그러면 거예요. 뒷배도 없고 가족도 없고 다수가 그렇죠.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혼자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만만한 사람을 예. 혹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크게는 만만한 그런 사람들이 주예요. 그런데 자기의 반대자, 자기를 뭐라 그럴까, 자기에게 그 고통을 주었던 사람, 심리적이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령 이런 경우에 마녀가 됩니다. 한 동네에 여성 노인이 살아요. 근데 이 여성 노인이 기후 변화도 오고 기후가 변화되고
먹고 살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집 가서 좀 먹을 걸 달라고 얘기해요. 한 네. 동네에서 오래 살았어요. 예, 그런데 자기도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차마 못 줘요. 그리고 이 노파가 떠나는데 죄책감이 들잖아요. 예. 그럼 이 죄책감을 자기 혼자 갖고 있지 않아요. 저 노파가 떠나면서 우리 집에 저주를 했을 거예요. 라고까지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뭐 아이가 태어나다가 죽거나 아니면 가축이 이유 없이 죽거나 그러면 저 여인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노파는 아주 쉬운 대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보호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나중에 이 마녀 사냥이 상업적으로도 변질돼요. 왜냐하면 그 마녀라고 불리는 혹은 마법사라고 하는 남자나 여자나 그 사람이 죽어서 땅이 이렇게 아무도 상속할 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을 고발한 사람, 신문 절차에 진행했던 뭐 공무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공무원까지는 예. 아니지만 네. 관리하는 네. 사람, 혹은 그 지방의 영주에게 그 땅이 귀속이 돼요. 그러니까 마녀 사냥은 하나의 산업이었죠. 아, 그러네. 예, 그리고 고문하는 사람도 그 돈 좀 많이 그렇습니다. 받는다. 이제 스코틀랜드의 한 사례인데 네. 마녀 사냥의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오늘도 왔다 갔다 하는군요. 그냥 어떤 거냐면 네.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옷을 다 벗겨요. 예. 그 다음에 털을 다 밀어요. 몸에 있는 왁싱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녀들 혹은 마녀라고 하니까 자꾸 여성만 떠올리는데 여성만은 아니라고 제가 네. 말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마녀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네. 다 밀고서 뭘 하냐면 악마와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표식이 남아 표식이 있어. 있죠. 근데 그 표식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털을 다 밀고 그게 점이 됐던 사마귀가 됐던 쥐젖이 됐던 어떤 상처가 됐던 요것이 악마의 계약의 흔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몸에 점이 있죠. 예. 점도 있고 사마귀도 사마귀도 있을 수 있고. 있고 예. 쥐젖도 있어요. 예. 그걸 찾아내요. 그런 게 하나 있고 절차, 마녀를 색출하는 절차예요. 예. 네. 또 하나는 마녀들은 공중을 날아서 그러니까 마녀가 어떤 사람이 마녀냐면 악마가 계약하고 빗자루를 타고 집회에 가거든요. 집회. 마녀 야간 집회. 비행을 해요. 예, 야간 비행을 해요. 음. 악마와 만나는.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물에 넣어봐요. 뜨나? 뜨면 마녀니까 죽이고 가라앉으면 마녀가 아니네. 근데 이미 죽었고. 그렇죠. 살려고 몸부림쳐서 뜨면 마녀라 죽고. 그렇죠. 가라앉으면 그냥 양아치네. 죽고. 이거는 오늘날 일종의 아날로기인데 메타포로 볼 수 있는데 네. 뭐냐? 오늘날 마녀로 낙인 찍힌 사람이 예. 변명하면 해명하면 뻔뻔한 변명이고 침묵하면 아무 말 인정하는 못해서 거지. 침묵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고 그냥 여유롭게 웃으면 뻔뻔하다 그러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유가 있어서 마녀가 된 게 아니니까. 아니죠. 그냥 그래서 마녀인 거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바늘로 찌르는 것도 있어요. 마녀를 네. 색출할 때 이 고통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뿐이 고통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바늘로 찢는데 그래서 피가 나면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람이 찌르면 웬만하면 다 피가 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한 사람은 이 전문적으로 찌르는 사람이 고용됐어요. 20실링씩 줬다 그랬어요 당시에. 그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제가 인플레이션 계산을 안 해왔는데 그럼 어떤 바늘을 하냐면 왜 우리 애들 장난감 중에 칼인데 이렇게 네. 넣으면은 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바늘을 만들어서 찌르다가 이 사람 봐라. 피가 고통을 느끼지도 않고 피도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굉장히 정교하게 절차를 만들었죠. 맹신이나 폭압적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나름의 절차적 정의를 지킨 거예요. 근데 누가 여기에 그거 정의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절차적 정의를 사법적 절차를 지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마녀로 찍어가지고 이 절차를 거친다. 예, 그게 이제 영국 쪽, 잉글랜드 쪽이랑 또 스페인 쪽이랑 독일 쪽이랑 다른데 가장 많은 독일이 있었던 독일어권 여기는 그게 규문주의라고 하는 법률 절차를 택했는데 규문주의. 예. 예. 규. 그게 이제 꼭 대비되는 건 아니지만 당사자주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 마녀 같아요. 내가 저 사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고발하면서 증거를 대요. 네. 그럼 저쪽도 나 안 했어 하고서 변호하면서 증거를 대요. 예. 그러면 판사가 재판해요. 네. 근데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고소하는 사람이 수사하고 수사한 바로 그 사람이 재판을 해요. 에?
그럼 만약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신혜영 기자를 마녀로 찍어가지고 고소하고 수사하고 재판에서 마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증거를 채택하는 주인데 네. 그 증거 채택과 동시에 고문을 허락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목되기 전에 나도 빨리 누군가를 마녀로 만들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녀 사냥에 일어났을 때 일어난 군중 심리 중에 하나예요. 내가 누군가가 마녀로 고발됐을 때 동참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어떤 정치적 사안이나 경제적 사안이 있을 때 이제 목소리 돌아왔죠? 긴장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합니다. 네.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네. 너는 뭐야? 넌 어느 편이야? 이렇게 묻는 오늘날의 구조가 사실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가 증식 시스템이에요. 마녀로 한번 고발돼서 하는 사람은 고문 과정 중에 집회에 참석하니까 누구랑 같이 있었어? 그 옆에 누구- 친구도 마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은 자기가 이제 전혀 그런 데 가지도 않았지만 내가 누구 있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꼼짝없이 마녀로 하는 자기 증식 시스템이 있죠. 근데 이게 네. 눈앞의 생존을 위해서는 누가 날 고발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고발하고 이제 이런 게 자가증식이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두고 보면 이런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리가 없잖아요. 이것은 안정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사회의 자체가? 안정을 위한. 이렇게 왜냐하면 인구 유지하고 하는 거예요? 인구 유지 타노스적 발상이 아니라 네. 아니 뭐 좀 적당히 죽이고 네, 일단- 먹을 거 없으면 마녀 사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이제 정도로 많이 죽인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 그 마녀 사냥에 대해서 900만 명이 죽였다, 900만 명이 숨졌다 이런 이제 통념적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한 17세기, 18세기 한 고트리트라고 하는 한 독일인 학자가 독일권에서 제일 많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마녀 사냥이. 네. 네. 거기에 자기 동네에 있었던 30년간 일어났던 걸 조사한 후에 그거를 11세기로 전 유럽으로 확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900만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상 최근에 이제 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8만에서 10만 명 정도가 기소됐을 것이고 그중에서 4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처형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마녀 사냥의 메커니즘이 계속 인류 역사의 문명의 본질 안에 있는 폭력과 관계됐다라고 이것을 맨 처음에 문화인류학적으로 구조적으로 밝혀낸 사람이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한 학자입니다. 아주 위대한 학자인데요. 지라르요? 네, 르네 지라르. 발음은 유의하셔서 잘하셔야 돼요. 네.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분 모방 욕망이라는 말부터 시작하는데요. 모방 욕망. 인간의 모든 욕망은 자기가 어떤 것을 직접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욕망을 모방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걸 욕망할 때는 대부분 어렸을 때는 엄마의 욕망을 모방하거든요. 그 다음에 좀 크면 친구의 욕망을 모방하고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 모방을 욕망하다 보면 경쟁이 격화되고 희소성에 대한 그걸 두고 갈등이 너무 세져요. 그러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모두가 모두를 적대하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저 사람이라고 지목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흩어져 있던 적대가 한 사람에게 모두 모이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을 처벌하면 그게 이제 마녀 사냥 같은 마녀 사냥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명의 초속적 폭력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네. 그러니까 어떤 문명이든지 그 안에 그 시스템 유지 시스템 평화의 유지 시스템을 유지하려면은 그걸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거기에는 문명의 본질적으로 폭력이 내재돼 있다는 통찰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처형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걸 가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우리가 죄식도 나눠 갖고. 죄의식 익명성 속에 숨는 거예요. 오늘날의 SNS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온갖 욕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책임성을 희석해요. 그리고 내가 군중 속에서 같이 돌을 던지면 나는 군중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책임을 자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몇 년 지나면 전염병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코로나도 몇 년 후면 사라져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원인을 제거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마녀를 해석을 해요? 죽임으로써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편안을 얻어요. 그러나 실상 원인이 해결된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봐도 제가 그렇거든요. 지금이 제가 볼 때 제일 여기
주는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우리는 네. 왜를 묻지 않아요. 누구를 묻지. 아. 지금 이 우리 정치적 위기, 네. 경제적 위기, 사회적 위기. 우리는 왜 이렇게 됐지? 어떤 시스템이 문제지? 를 묻지 않고 누가 나쁜 사람이지? 누구를 없애야 되지? 이걸 묻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녀 사냥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라르가 통찰했던 그 시스템 내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나쁜 사람인지를 묻고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서 뭐 누구 이제 딱 지적하고 지목하고 그 다음에 걔가 어떻게 했는지 뭐 파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검사가 하는 거랑 비슷한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네. 해놓고 판결도 다 이제 내리죠. 아, 저 사람 때문에 이 모양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뭐 SNS든 아니면 뭐 댓글이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같이 돌 던지는 거가 그 그림 형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매우 비슷한 것 같다. 그 스탠리 코헨이라고 하는 분이 도덕적 공황 5단계를 얘기했는데 이게 희생양 메커니즘을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네.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본질적 악이 무엇이라고 규정해요. 뭐 오늘날 정치 현실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말은 못하겠지만 이른바 보수적인 분들에게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본질적 악이 뭐가 있겠죠? 혹은 정치적 진보인 분들에게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본질적 악이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지 이렇게 제시해요. 네. 그다음에 그게 누구라고 지목해줘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야. 그렇게 지목해요. 그다음에 뭐냐면 미디어가 증폭해요. 미디어가 증폭하죠. 네. 그러니까 마녀 사냥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없었으면. 당시에 마녀를 때리는 망치라고 하는 책이 15세기에 나오거든요. 이 책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인쇄돼서 팔리게 됐어요. 미디어가 증폭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이득을 생각하는 학자, 정치, 권위자들이 결집해서 그걸 정교하게 해요. 그 네. 이론을 정교하게 해요. 권위를 부여하고. 권위를 부여해요. 그 다음에 법과 제도를 만들어 처벌을 강화해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어떤 한 진영에 있거나 어떤 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확증 편향을 작동해요. 그래서 이것이 도덕적 공황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아마 정영진 앵커께서도 저를 여기 또 부르신 거는 이런 얘기를 좀 하라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싶은데. 아니 너무 재밌어서 저는 네. 이 과정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이게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문명 안에 있는 폭력의 기제를 다른 시대 무지한 사람들, 맹신적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문명화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죠. 실상 중세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제가 힘주어 말하는 것은 이성의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가 목도해야 된다. 그다음에 마녀도 어떤 특별한 여성의 상대가 아니라 그것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취약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건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거나 생활 속에서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자기에게 죄책감을 줬던 어떤 사람, 저는 그런 걸 좀 이렇게 감지하거든요. 왜 어떤 이른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왜 저렇게 흠집을 내려고 하나? 거기에는 내재된 어떤 자신의 도덕적 열등감에 대한 생각도 아마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중세 시대도 아니고 종교적 맹목으로 우리가 그걸 돌려서 마음의 편안을 얻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일어나고 지금도 있는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고 제가 이제 기독교 종교 공부하는 사람인데 아마 기독교 신학이나 종교가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사회에 유의미한 말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마녀 사냥할 때 아주 아이러니하게 제가 다른 말을 한번 해볼게요.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 교회, 믿음, 신앙, 맹목이 제지했어. 그런데 제일 마녀 사냥이 없었던 곳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악명 높았던 종교재판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 마녀 행위 증거 없고 거의 대부분 강요, 자백 강요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실제로 마녀 차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그 마녀에 대한 신앙이 어땠냐? 교룡집 교회법에는 마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날아다녀서 마녀 집회에 참여한다. 그거 미신이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교정해 주라는
말이 있어요. 재밌죠? 어. 중세의 맹신이 만든 마녀 사냥인 줄 알았는데 사실 중세 가톨릭 교령집 그 매뉴얼을 보면 네.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마녀들의 망치가 나왔을 때 그 쾰른 대학 독일 쾰른 대학의 신학부가 이거 절차가 비윤리적이고 교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절차 자체에 반대를 했어요. 그 진행을. 그러니까 주범인 줄 알았던 가톨릭이 네. 실상 주범이 아니었던 아니었다? 거예요. 어떤 아. 부분에. 물론 소수예요. 어. 왜냐하면 광풍이 일어나는데 그거 절차적으로 정당합니까? 손 들고 물어보는 순간 너도 같은 편이냐? 라고 하는 그 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얼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종교의 영향이 없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결코 아니고 네. 이제 다수의 마녀 사냥이 일어났던 걸 보면 사실상은 그냥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민심이 안 좋을 때 뭘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경우도 꽤 있었고 아니면 이쪽 신교와 구교 사이에 서로 우리들이 더 옳다는 걸 우리가 더 유능한 종교다. 유능한 종교라는 걸 예, 더 주장하기 위해서 없는 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꽤 많았고 근데 요새는 더 교묘해진 거죠. 이제 그러한 불편한 상황이 없는데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아예 새로운 목표를 갖고 이제 남을 공격하기 위한 마녀 사냥을 하잖아요. 저는 프레임을 짜고. 우리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이익이 아니라 대의 명분에 자기 자신을 내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의 명분에 자기 네, 자신을 왜냐하면- 내줬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의, 정의, 네. 공평, 공의, 예, 또 자기가 믿는 신앙 예, 이런 것들을 앞에 두고 자기의 사적 이익을 뒤로 두는 사람도 얼마든지 마녀 사냥과 같은 오늘날 근데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대의가 모두의 대의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이기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생각이 좀 부족한 거죠. 예.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생각이 다른데도 우리는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예, 그게 정확하게 구교와 신교의 전쟁 30년 전쟁 이후에 유럽이 어마어마하게 싸운 거예요. 그다음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네. 그때부터 나온 게 뭐냐면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괜히 종교의 자유가 아니에요. 각 지역에 종교 거기 그거 믿을래? 그럼 믿어. 그렇게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전쟁 이후에 값지게 얻어냈던 인류의 통찰인 거예요. 지혜고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달라도 살 수 있는 조약, 네. 근거를 형성하자.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다르면 같이 살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인류 서양에서 역사 실험을 하고 네. 엄청난 대가를 얻고 치르고 얻은 대가인데 오늘날 사회가 우리 사회가 자기와 이념이나 입장이 다르면 마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의식, 민주시민의 의식, 민주시민의식 이게 결여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걱정스럽죠. 저도 가끔씩 근데, 댓글에 너무 적대적으로 막 아예 공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생각이 다른 분의 네. 사람 취급 안 하는 댓글을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아파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근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다른 형태로 마녀 사냥이 진행된다면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를 유지하는 어떤 필요악 같은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한 군데 몰려가지고 누구 하나를 보내고 나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한동안 잠잠하잖아요. 맞아요. 네. 아주 쉬운 본능인 거죠. 뭐. 희생양을 하나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의 주적 그래서 이제 끝내고 나면 조금 이제 평온해지고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날은 미디어의 발달이 어마어마해졌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말씀한 것 중에 빠뜨린 게 있는데 독일에서 왜 더 많이 일어났나 그 사회적 구조 이유 중에 하나가 중앙 통제되는 시스템이면 중앙에 여기서 절차를 계속 거치잖아요. 그러면서 중앙까지 가면 이 심사 과정이 있으면서 절차적 정의가 지켜질 가능성이 커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독일처럼 영방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그냥 그곳에서 지방 영주가 어떤 생각을 해서 그거 없애라 그러면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분산된 권력, 책임지지 않는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다음에 미디어의 확증.
이게 그 하버드나 스탠포드에서 나온 제가 연구 결과를 보면 4배에서 10배 더 빠르게 가짜 뉴스가 더 빠르게 전파되고 분노를 일으키는 뉴스일수록 클릭 수가 더 많고 네. 제가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본 게 뭐냐면 진짜 뉴스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그래프가 꺾인다는 거예요. 이게 조회수나 이렇게. 네. 근데 가짜 뉴스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 전체를 봐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잘 보다가 몇 년 전 이야기, 몇십 년 전 이야기 한 대목을 끌고 와서 그 사람 전체 인생을 평가하려고 해요. 이게 확증 편향의 하나의 문제인데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장난을 해요. 뭐냐면 얼마나 웃긴 논리를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 한 학생 세운 다음에 부모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한다 그래요. 선생님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존경한다 그래요. 친구랑 우애 깊어서 돈도 꺼주고 그럴 수 있어? 있대요. 그럼 그 학생은 훌륭한 학생이죠. 근데 내가 바로 이 학생을 아주 나쁜 학생으로 만들어 볼게 하고 물어봐요. 부모님 미워한 적 있죠? 당연히 미워한 적 있죠. 선생님한테 나쁜 욕한 적 있죠. 당연히 나쁜 욕한 적 있죠. 친구랑 싸운 적 있죠. 그럼 싸운 적 있죠. 그럼 이 학생은 같은 한 학생을 불러일으켜 놓고 나는 아무런 평가도 안 했어요. 저는 질문만 하고 질문에 대답만 했어요. 이 학생. 쓰레기를 만들었어. 근데. 갑자기 천사도 되고 모범 학생도 되고 굉장히 이상한 학생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질문만 했어.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하거나 판단 안 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런 방식들의 어떤 논리 구조. 그다음에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다 잘못도 하고 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그 발언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드러나는 것으로 바꿔치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정치 토론 이런 거를 거의 안 보는데 어떤 정책이 나오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역기능도 있어요. 그러면 역기능을 어마어마하게 과장해요. 그 이 정책을 낸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가 대학 학생들을 가르칠 때 논리학을 좀 더 잘 가르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굉장히 그 선동, 그 휴리스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을 호소하는 것들이 많죠. 근데 마녀 사냥은 딱 그런 메커니즘을 아주 잘 활용한다. 근데 이제 우리 최윤경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혹시 그게 이렇게 계속 시대별로 반복되는 거면 이건 우리 사회가 혹은 뭐 공동체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아니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사회적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상황 되면 이런 일들이 과거에 발생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그러면 그 사회적 스트레스가 좀 높은 상황이 된 거는 맞다고 이제 보고 그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냐면 그거는 좀 아닐 것 같고 더군다나 그때는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면 지금 만약에 나나 혹은 누군가가 그 일을 당하게 그냥 두는 게 올바른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또 다른 방법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 스트레스, 뭐 압력 이런 것들이 좀 낮아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 스트레스 그러는 것 같아요. 요새 재미로? 사람들. 그러니까 재미 혹은 본인의 이익, 뭐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 나에게 더 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옛날에 마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뒷배가 없고 소외되고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온라인상에서의 마녀 사냥은 꼭 그렇게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예인을 상대로 한 거의 뭐 파묘가 막 이루어지고 하잖아요. 무슨 누구 하나가 타겟팅이 됐을 때 연예인이 대표적인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예인은 늘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여러분 때문에 살아요. 이제 이런 모습들만 보여줘야 되니까 오히려 그 연예인들을 막 할 때 연예인들이 별로 대응을 잘 못하지 않나?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우리랑 사는 세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투심이라든지 내가 가닿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뭐 평소에는 내가 이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뭐 아예 나랑 다른데 이번에는 이 사람을 진짜 키보드로 끝장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질투와 이제 부러움 이런 것들이 공격성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나. 뭐 그것도 당연히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 중세 시대 그 마녀 사냥에서는 그런 게 없었나? 주교의 조카들도 고발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 내에 살아요. 마을에 살다가 쟤는 꼭 오리를 우리 집 앞으로 몰고 가요.
아주 기분이 나쁜데 네. 내가 몇 번 가서 우리 집 앞으로 몰고 가지 마라. 그 애들 뭐 아주 시끄럽고 막 똥 싸고 너무 싫어. 그런데 계속 한단 말이에요. 네. 기회가 오면 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해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보여줄 수 없는. 그러나 대상은 누구를 다 향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날 그 높은 혹은 지위가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 유명인들에게 대한 그런 게 많은 건 뭐냐면 익명성 속에 미디어의 증폭, 미디어의 힘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쉽죠.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냐 그렇진 않지만 어떨 때 보면은 저는 이제 인터넷에 댓글을 쓸 때 이렇게 하라 그러는 학생들한테 그 사람 앞에 얼굴을 보고 얘기하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맞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보지 않고 네. 그 사람에게 덮어진 프레임을 보면 우리는 잔혹해질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위선자라는 프레임 속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웃음 표정, 눈빛, 몸짓이 다 위선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사람의 얼굴을 봐. 그 사람의 얼굴을. 그러니까 우리는 미디어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혹은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쓰여진 프레임을 잡고 보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 윤리라면 그런 걸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얼굴을 봐라. 네, 여러분도 제 얼굴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막 욕을 막 제가 저 어떤 영상 하나 올린 게 있는데 네. 요즘 얼마인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한 저번 주에 들어갔는데 댓글이 32,000개 달렸거든요. 와. 조회수가 아니라 댓글이. 예. 아, 얼마나 싸움 근데 났어요? 위험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한 절반은 저를 욕하는 거겠죠 아마. 네. 아주 대차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요. 네. 뭐 상처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뭘 상처를 받아요 그런 걸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왜 이 사람들은 이럴까? 왜 그 시간 많이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한 번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쓰기 전에. 어떨 때 생각하면 이분들 안에 있는 그 고통을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하고 고통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에 이제 JTBC 같은 아주 좋은 미디어가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 많이 말하고 다니는데 그게 뭐냐면 위기 담론 확산이거든요. 아, 네.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경제 성장률 통계 잡힌 이후로 마이너스 성장한 때 딱 3번입니다. 오일 쇼크, IMF, 그 다음에 코로나. 그 외에는 다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경제가 위기래요. 한 번도 위기 아닌 적이 없어요. 그 3번만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먹고 살기 힘드냐? 힘들어요. 애 키우기 힘드냐? 힘들어요. 대학 가기 힘드냐? 힘들어요. 취직하기 힘드냐? 힘들어요. 그런데 1930년에 나온 그 소설 보면 대학 졸업해도 취직할 데가 없다 이렇게 한탄 나와요. 그러니까 삶을 살 때 겪는 보편적인 어려움을 네. 어떤 위기 담론으로 치환하게 되면 위기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일상적인 법 절차, 윤리 그다음에 나의 도덕적 행동을 제어하지 않아요. 왜? 위기니까. 초공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공기라고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그 차분한 얘기 좀 하시라. 차분한 얘기 그리고 다 제가 쉽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경기가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30년 전에 대한민국하고 지금 대한민국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계속 어떻게 계속 위기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위기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채찍질을 했으니까 여기 왔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네. 어떤 일들을 우리가 치러왔나 그 값을 20대 청년들의 자살률, 노인들 자살률 이런 거 세계 1위잖아요. 근데 진짜 JTBC는 지금 위기예요. 예. 저는 기자란 직업을 되게 좋아하지만 이 직업이 제일 힘들 때가 어떨 때냐면 네. 내가 볼 때 오늘은 뉴스가 없어요. 뉴스 없으면 위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뉴스가 어떤 위기 상황, 뭔가 문제, 뭐 이제 그런 막 약간 좀 임팩트가 있는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뉴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오늘 딱히 우리가 위기라고 진단할 만한 뉴스가 없는데 매일 뉴스를 생산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위기 담론 확산에 동참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늘 힘들거든요. 네.
아무튼 한탄이었어요. 고해성사요. 마녀 사냥 얘기하다가 아 그런 그래서 뉴스를 좀 만들어낸 것도 있다 이거죠? 뭐 일부러 만들어내진 않지만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런 그 의미가 아예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어쩜 이제 그 수만 큰 위기 담론에서 개개인들은 특별히 의도를 갖지 않고 어떤 토니바퀴처럼 일을 했을 수는 있는데 각각 영역에서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위기 담론을 더 크게 키웠을 가능성도 꽤 있겠죠. 네,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여튼 오늘은 마녀 사냥. 지금 현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우리 교수님께 한번 청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재밌지 않았어요? 저는 재밌는데. 네, 저도 조금 재밌어요. 생각을 많이 하게 생각할 만한 네, 주제죠, 하는 그죠? 포인트들이. 근데 저는 악플 따는 사람들 처음에는 얼마나 고통이 많으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감정이입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오늘 근데 왜 자꾸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무슨 아픔이 있을까, 원인 분석을 하면 할수록 뭔가 그 면죄부를 주는 것 같고 저 그 악플을 받는 저에게 귀인을 두게 되는 것 같아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지성 악플은. 네. 그건 저도 욕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아까 32,000개가 괜히 달린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상처 받으셨네요. 아니요,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저는 그 현상을 그 댓글은 제가 유심히 봐요. 그냥 상처받은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늘 제가 이제 종교 가르친 사람이고 특별히 기독교 가르친 사람이니까 몇 가지 얘기는 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차적 정의 같은 거에 대한 생각 많이 하자. 우리가 막 그거 일어나면 휩쓸거든요. 절차적 정의 하자. 두 번째, 우리 사회 윤리적 감수성을 자꾸 내리지 말자. 지금 화용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이 사회적 윤리 감수, 사회 윤리 감수성이 자꾸 떨어지면 아니요, 가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광화문 내거리에서 뭐 어떻게 태양해야 하고 싶다. 되는데요. 그런 사회의 윤리적 감수성을 우리가 네. 잘 유지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을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외국 사례들 보면 알거든요. 노르웨이의 난사범 그 사람이 가 있는 형무소를 보세요. 브레이비크인가 예, 네. 그 사람이 가 있는 형무소가 우리처럼 뭐 이런 데가 아니라 호텔급입니다. 호텔급이에요. 예. 그거는 그 사람 그 노르웨이 사회가 갖고 있는 윤리적 감수성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는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윤리 감수, 사회 윤리 감수성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다음 네. 최근에 논란이었잖아요. 교도소에 에어컨 설치 하냐마냐 가지고 제 아내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자면 제 아내는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저한테. 저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생각하거든요. 에어컨 설치? 네. 예. 근데 저도 그렇게 말했으면 그날 방송에서 저는 거의 매장됐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할 때 당연히 전제가 뭐냐면 네. 쪽방촌 같이 고통스러운 데를 네. 돌아보는 일이 당연히 먼저인데 예. 이렇게 그렇죠. 전제를 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려움 때문에 정말 그 기후 위기가 오면 정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정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 가장 기후 위기에 해악을 끼친 적이 없는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저는 이 기독교 신학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가해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누구한테요? 생각이거든요. 아니 교회가 가해자의 교회가? 편에 섰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예수나 이제 기독교 복음서가 하는 말은 네. 예수가 희생자고 피해자인데 마녀사냥 당한 존재다.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분은 가해자나 군중이 아니라 피해자였다. 근데 그 피해자는 무고했다. 이런 게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스토리거든요. 네. 근데 교회가 가해자나 군중의 편에 서면 그것은 굉장히 그 기독교의 본질을 네. 스스로 배반하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대자 발견하려고 하지 마라. 아.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에어컨 때문에 방송 전체가 또 상당히 또 또 난리 흐려진 것 났어요? 같습니다. 근데 네. 제가 그때 에어컨 한다는 논리도 근거도 나름 얘기했었는데.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에어컨은 겨울에만 틀자고. 자, 여튼 에어컨 생각나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름 이제 거의 다 왔죠. 우리 최은경 기자가 뭘 또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군요. 진짜 맛있네요. 어떤 거죠? 살구입니다. 살구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맛있는 살구는 사실 근데 살구 자체를 잘 먹을 일이 없는데 보통은.
아 진짜 먹어보니까 살고 싶습니다. 와 일반 살구보다 아주 높은 당도의 하코다 품종 살구랍니다. 그래서 경북 김천에서 산지에서 바로 보내드린 살구고요. 가격대는 조금 높은데 저도 좀 아까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예, 그래서 뭐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히 13,000원이군요. 네, 13,000원인데 무료 배송해드리고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는. 예, 제가 먹어보니까 일반 보통 살 천도복숭아보다 느낌도 약간 있고. 어떤 복숭아요? 천도복숭아. 아니 천도복숭아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 얘는 말랑말랑해요. 저 말랑- 땅복 싫어하거든요. 얘는 물복. 네. 물복숭아 느낌도 있고. 물복숭아 느낌 좀 있죠. 근데 진짜 달아요. 와. 어떻게 맛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살고요. 네. 살고 맛있었습니다. 네, 맛있었죠? 맛있고. 네. 좋았습니다 오늘. 네. 네, 이게 최대한 깨끗한 아이들로 잘 선별해 보내드리는데 노지살구다 보니까 표면이 어떤 경우는 뭐 꼭 고르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더 좋은 거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유통 경로가 짧기 때문에 요거는 뭐 조금 혹시 덜 뭐라고 그러죠? 덜 말랑말랑하면 조금 후숙하시는 것도 하루 이틀 정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진짜 다네요. 근데 진짜 달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과 함께 마녀사냥 이야기, 마녀사냥 오해도 한번 좀 풀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대에 일어나는 마녀사냥. 김현 교수님처럼 가끔 한번 오세요. 누구? 김한 교수님. 네, 김현 교수님 저희 아, 그리스 그 로마 그리스 신화 로마 설명해 신화. 주시는 교수님 아, 계시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네. 한 번씩 오셔서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우리 마음의 정화를 위한 시간들 한 번씩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살구는 저희 영상 아래 보면 쇼핑몰 있죠? 장르만 쇼핑몰 들어가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뵐 텐데 가시기 전에 깜빡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